안녕하세요. 의학 관련 다양한 이슈와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DP 초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김춘래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월 29일자로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로 부임한 의약품정책과장 김춘래입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제가 과장님 소개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원광대 약대를 졸업하시고 식약처에서 바이오 의약품 정책과 또 의약품 관리과, 의약품 품질 과장을 지내시고 올해 1월 의약품 안전국 주무과인 의약품 정책 과장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소개가 맞을까요? 제가 96년에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시절에 공직에 입문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조직이 발전해서 식약청을 거쳐서 현재 식약처까지 공직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28년째가 됐는데요. 올해 식약처 규제개혁 3.0 과제랑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국민 안심이 일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제가 의약품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드려도 술술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과장님. 코로나 이후 의약품 정책국에서도 이 문제로 가장 고생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약품절 문제입니다. 현재 식약처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에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식약처에서는 이 품절량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업무들을 하셨을까요? 복지부하고 식약처가 중심이 돼서 지금 품절약을 대응할 수 있는 민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심평원, 건보공단, 그리고 의사회 약사회, 병원약사회, 여기에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까지 총 10여 개 되는 기관 단체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간에 이제 월 1회 이상 저희가 협의체 개최를 해서 품절약에 대한 사례들을 가지고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준비를 해서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간 식약처는 주로 이제 제조원이 변경하거나 제조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생산 수입이 좀 곤란할 때 그때 식약처가 중심이 돼서 행정 지원을 해서 신속하게 허가 변경이나 이런 대체 제조원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긴급 도의를 통해서 긴급하게 수입이 돼서 공급될 수 있는 조치를 했고요. 이제 복지부는 이런 의약품 약가나 가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이런 형태의 조치들을 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이런 공급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사실은 조치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 협의체를 통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협의체가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의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과장님? 최근에 이제 지난번 3월달 말에 저희가 민간협의체를 개최해서 거기서 논의를 했고요. 이런 최근에 이제 아미노필린이나 이런 주사제에 대한 원료에 대한 수급이나 이런 문제들 논의를 했었고 또 실업제들에 대한 공급 수량이나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적정한지 이런 것들 논의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런 품절약이 생기는 이런 이후에 조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약간은 저희가 예측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를 해서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수급 불안정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호소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의약품 품절 문제가 약국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참 어려운 난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절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보시면 생산 단계부터 이제 최종 약국의 사용 단계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에서 다양한 원인들이 사실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원인들이 이제 누적돼서 결국 약국에서 품절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한두 가지 사례로 사실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그 약국들이
사실은 품절이 생긴 이후에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약국들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드리는 게 좀 낫지 않냐. 그런 예측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뭔가를 검토를 해서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품절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좀 저희가 축적을 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거기서 발생됐던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서 살펴보고, 그 시나리오에서 품절이 발생하는 어떤 시그널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 예측된 시그널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정보를 공유 전파하거나, 그리고 이제 각 주체별로 같이 협력적으로 대응을 해서 미리 준비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예측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 같은 체계를 좀 구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는 일단 품절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인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조치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예측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논의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사사회에서는 그간 이 의약품 품절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된다. 어떤 약이 품절인 건지, 사실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 좀 필요성도 논의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좀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신다거나 앞으로 식약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실 생각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품절의 발생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사례별로 저희가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앞에서 이제 일반화된 형태의 어떤 규정을 만들고 가이드를 만든다는 거는 표준화된 형태의 발생 패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항들로 접근하기 좀 어렵죠. 이게 이제 수요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수요에 맞추지 못한 형태에서의 품절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일반화된 어떤 표준화된 형식의 내용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저희가 이제 국내 외적으로, 이게 국내 사례도 있지만 외국에서 품절에 대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저희가 연구조사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발생했던 품절약에 대한 그 사례들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들을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그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축적된 시나리오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면 조금 지금 발생하고 있는 데서 오는 약국가에서의 부담이나 불안 이런 것들 좀 경감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장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의약품 관리 지원 팀이 신설된 걸로 알고, 거기에 팀장직을 대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 팀이 발족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그동안에 그 민간협의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해왔던 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지원팀이 담당을 그대로 계속 할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때 겪었던 축적됐던 저희들 경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이라든가 그거에 따른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순간에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났지만 일순간에 정비가 돼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그걸 차곡차곡 하나씩 되돌아보고 그걸 다시 이제 시스템화 시켜서 어떤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관리지원팀이 맡아서 미리 준비하는 작업들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맡으신 것 같은데, 팀원이 3분이시라고 현재 들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팀원이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업무에 비하면 어느 중앙정부기관의 모든 부처들도 다 비슷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담하고 있는 업무, 직원들에 대한 부분만 갖고는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이런 관리지원팀이 하는 일들도 지금 보시면 품절약에 대한 대응 체계나 이런 것들은 관리지원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 전체가 아니면 식약처 전체가 사실 대응을 하는 형태라서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조금 대응해서 가져가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고, 이게 이제 전담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약간 팀원들이 좀 어려워하거나 이제 업무가 과중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곡차곡 저희가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안배하면서 인원들을 좀 붙여 나가는 작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럼 이제 좀 화제를 바꿔서 국가 필수 의약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지난해 국가 필수 의약품 품목 정비 사업을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떨까요? 네, 저희가 2022년에 이 국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해제하는 그런 법령 근거도 만들고 그 이에 따라서 이제 지정을 해제하는, 그래서 현재의 수급 여건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약들은 이제 지정을 해제하는 작업을 했고요. 66개 성분, 70여 개 제형의 의약품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 해제를 시켰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금 수급 여건에서 필요한 의약품들, 특히 이제 소아청소년용 의약품들에 대한 부분들 6종 7개 제형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신규로 지정을 추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48개 제형의 의약품이 지금 국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 2차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미 이제 그 의료 현장이나 약국가의 현장에서의 필요한 의약품들에 대한 그 니즈를 반영해서 이미 1차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준비 지정을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의약품들이 있고요. 아마 4월쯤에 저희가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빨리 상반기 내에 1차적으로 정비를 할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수급 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똑같이 저희가 이제 니즈가 있었던 품목들은 전문가 검토를 받아서 하반기에도 추가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아마 정비하는 작업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루틴하게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라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라벨은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의약품 용기나 포장의 QR코드를 표시해서 첨부 문서를 전자적으로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차 시범 사업을 거쳐서 올해 2차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나요? 네. 의약품 표시 용기에서의 이제 표시기재 사항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은 이제 지금의 저희의 환경 여건에 맞는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2년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차 시범 사업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 그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올해 3월부터 지금 2차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개사 109품목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를 대상으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 결과를 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작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범 사업 방향성이 아무래도 주사제 전문약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일각에서는 국민 접근성 평가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도 제기됐던 게 사실인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약국에서 처방 조제하는 이 전문약으로까지 시범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의약품의 어떤 정보 전달 체계라는 상황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국에서 처방약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이라벨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1차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이제 평가를 민관 협의체를 통해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사실 제시를 됐고요. 의약품이 이제 사용 계층이나 이런 연령 계층 그리고 이제 어떤 필요로 원하는 수요 계층의 이제 특성들이 좀 다양하게 있고 그 다양한 특성에서 다양한 사실은 요구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상반된 의견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거쳐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좀 가장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고려해서 저희가 주사제, 의료기관에 있는 주사제 부분만 확대해서 도입하는 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차 확대한 품목까지 해서 결국 이제 평가를 다시 저희가 할 거고요. 그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다시 민간협의체나 이런 여러 각계각층의 단체, 협회들 의견을 받아서
본격 추진할 때에는 조금 더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런 방향성까지 검토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과장님 GMP 관련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이 GMP 제도가 가장 좀 부담스러운 규제이다 보니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 특별히 이 GMP 제도 뭐 달라진 내용이 있을까요, 과장님? 우리나라의 GMP는 2014년에 픽스에 가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저희가 등재가 되는데 그런 결과물은 우리나라의 GMP 규제 역량에 대한 것과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GMP 관리 역량이 검증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형태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GMP는 결국 이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업계 측면에서 본다면 작년에 픽스하고 유럽 쪽에서 무균 의약품의 오염 관리 전략을 무조건 다 시행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개정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3년 유예를 두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유예 기간이긴 하지만 업계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도입을 해서 각 제조소별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규제기관 측면에서는 저희가 2014년에 픽스에 가입했는데 그 이후에 10년이 된 올해 방안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제기관 평가가 돼 있어서 9월 달에 저희가 규제기관 평가를 잘 대응해서 잘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과장님 제가 너무 현안에 대한 질문들만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식약처 성과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해 WLA 등재로 우리나라 규제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작년에 WLA에 가입을 됐고요.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참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WLA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많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외교 관계가 사실은 융합되어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으로만 가지고 효과를 내기에는 좀 효과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고, 최근에 이제 필리핀이 저희 WLA에 등재된 걸 계기로 저희가 우수규제기관으로 등재하는 필리핀 내에서 그런 절차를 지금 마무리 지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필리핀에 허가심사를 받을 때에는 아마 120일 이상 걸리던 허가심사 절차 기간이 40여일 기간으로 단축되는 그런 형태의 효과를 가져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픽스에 저희가 가입했을 때도 처음에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크게 영향을 나타내는 것처럼 아마 WLA도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큰 효과를 나타낼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필리핀 사례처럼 다른 여러 국가들이 저희를 이제 참조국으로 등재시켜서 우리나라에 허가 심사된 의약품들이 그쪽 나라에 빨리 등재돼서 유통될 수 있는 그래서 수출을 좀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그런 매번 사례들 저희가 알게 되면 보도자료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대로 진짜 제약업계나 협회들에서 이 WLA 등재 당시에 환영하는 입장문을 연달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업계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국내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해외 수출할 때 필요한 인센티브가 언제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궁금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떤가요? 이런 부분은? 네, 지금 저희가 예측컨대 WHO에서는 이제 WLA 기존에 이제 SRA 국가라고 해서 이미 이제 우수 규제기관처럼 등재돼 있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이제 내년쯤에는 전부 WLA에 같이 등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전부 WLA에 가입이 돼서 어느 정도 기존의 SRA 국가들이 같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글로벌하게 여러 국가들이 이 WLA 등재된 국가의 목록을 가지고 지금 필리핀처럼 그런 형태의 효과들로 연계시켜서
아마 작업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이런 가입 등재된 결과물 가지고 각 나라들하고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논의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WHO가 본격적으로 이제 WLA 작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형태가 되면 그때쯤에는 저희가 조금 더 가입 효과를 좀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술술 모든 질문에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좀 이 질문 중에 좀 부족했던 내용이 있다면 하나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올해 시약처가 이제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왔지만 올해 특별히 이제 규제 1.0, 2.0 이후에 현장 중심에 저희가 규제 3.0 과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저희가 규제 3.0 발표를 하고 업계랑 국민 여러분들께 어떤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건지 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고요. 이제 그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춘래 과장님 모시고 식약처 의약품 정책과의 주요 업무와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더 알찬 소식 준비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